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4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세장입니다. 좀 다행이고 미국 증시가 일단 급반등에 또 주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실 미국보다는요 중국 효과 때문에 급등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업들 보면 반도체 대표주는 약하죠. 약한데 중국 관련 기업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석유화 회사들, 타이어 관련주, 이런 이제 중국의 소비,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그 보고서는 요거 이제 미디어 쪽 얘기 있고요. 하나 시스템, 방산주 얘기인데 최강식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가 있고, 의료기기, 요게 이제 그 아이센스랑 누닛이 전환사채 발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 또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삼성중공업, 뷰노, HL만도, 하나솔루션. 오늘 하나솔루션 급등해 버렸죠. 그 해답이 여기 강동진 연구원님 보고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 김진석 연구원님이 그 자동차 업종 담당하시는 분으로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1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제가 다 요약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이제 몇 가지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해드리면, 하이닉스가 추가 투자 검토에 착수를 했대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용인 클러스터 외에 그러니까 미국 인디애나 공장, 이번에 청주에 M15X 공장을 짓는데, 요거 말고, 근데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근데 어쨌든 반도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한테는 좋은 거죠. 하이닉스 쪽 비중이 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한테는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20조의 이제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죠. 아랍에미리트 이제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에 한 40조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좀 그거 이제 구체적인 걸 이제 협의하러 오는 것 같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5월 중순에 오고요. 에너지, 정보통신, 생명공학, 항공우주, K컬처, 농업, 이 6개 분야에 일단 우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또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도입, 그러니까 2022년도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그거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추가 무기 도입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또 중동 이슈가 있다는 건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홍콩,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메리츠증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최설아 연구원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중국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고서를 한 번씩 소개해드리잖아요. 근데 요새 제일 잘 보시는 분이 하나투자증권의 장정영 연구원님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올해 양회 끝나고도 되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았고, 아니 양회 별거 없다. 근데 이제 한화투자증권의 장정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약간 소수 의견이었죠 그때. 그래서 중국 지표도 잘 해석해 주시고, 근데 제대로 맞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리고 최설아 연구원님도 당시에 중국이
3년 내내 빠졌으니까 올해는 좀 낫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홍콩 항생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이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가는 거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더 플러스 알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진짜 최악인 어떤 시장, 최악인 업종 요거를 분석을 하되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가지고 이거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이거 반영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절대. 정말 징그럽게 안 가요. 이렇게 분석을 끝내고 이거 분명히 좋아지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진짜 그래요. 오히려 심지어는요 더 빠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잘못 분석했나.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투자할 때 되게 어려운 게요. 분석을 잘하고 이거 분명히 좋아지는 걸로 예상하고 기억 안 나세요? 그 대상하고 제일제당도 한 2달 전부터 라이신 가격 돌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표도 보여드렸죠. 네. 근데 주가가 안 가요. 전혀 안 갑니다. 이제 막 날아가죠. 최근에. 뒤늦게 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견뎌내야 돼요. 실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실 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는 이제 이렇게 터닝할 걸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과 반대로 지표가 다시 꺾이거나 그럼 그건 잘못 투자한 거예요. 그럼 손절하셔야 돼요. 예.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렇게 투자할 때 그게 큰 수익을 내줘요. 분명히 잘만 맞추면. 이거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예. 맞으면 이 수익을 혼자 먹는 겁니다. 진짜. 독차지하는 거예요. 요때 발굴해가지고. 근데 리스크는 이게 진짜 좋아지나? 그리고 좋아지는 걸 내가 지표를 보고 알아도요. 지표는 가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걸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유화학이 되게 많았죠. 석유화학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요. 안 맞았던 거죠. 지표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망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는 투자 아이디어가 그게 이제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결국 내가 틀렸을 때 과감하게 여기서 빠질 때 손절매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하다 보면요. 맞춰요. 한 번은. 영원히 하락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돌립니다. 그게 뭐가 됐고. 지금 엔터주가 그러잖아요. 엔터주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뭐 미니진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근데 엔터주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엔터주가 뭐가 좋아질 게 보여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주가 빠져서만이 아니라. 그게 안 보이면 기다리는 거고 보일 때까지 조금.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올해 좀 중국 관련된 기업도 좀 봐야 된다. 저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분명히 지표나 선행 지표 보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급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특히 중국에 오늘 이제 급등한 이후로 이렇게 꼽더라고요. 청두가 부동산 구매 제한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발업체가 채권자들과 유동성 문제 해결책을 또 마련해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지수가 22년 11월 이후 최대폭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오늘 좋았고 중국 소비주가 날아갔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우 올랐고 나스닥 급등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여전히 높아요. 아직 안 꺾였어요. 근데 왜 올라갔냐? 일단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견조했고요.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한대요. AI 걱정 마라. 거기다 개인 소비가 또 급반등했습니다. 미국 경기 좋네. 거기에 물가 그래도 최악은 아니구나. 하반기엔 좀 안정화 되겠지. 거기다가 이제 AI 여전히 좋은 흐름. 이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했던 것. 물가 아직도 높아요. 이번에 2.8 나왔고요. 근원 0.3%씩 나오면 연말에 물가 4%가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0.2로 빨리 줄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건 근원 PC 전월 대비 물가가 0.2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0.3이 나왔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만 이제 꺾여주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물가는 우리가 이제 진정됐다 이렇게 볼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제 개인 소득 소비가 다 증가했고요.
미국 경기 좋아요. 이번 1분기 GDP 안 좋게 나왔지만 그건 수입이 많아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같은 데 수입을 많이 한 거예요. 뭐 반도체가 됐건 자본재, 기계류. 예. 그건 미국이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사실상 마이너스로 보기 어려운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굉장히 고약한 상황이죠. 그럴 땐 증시가 못 갑니다. 근데 해소가 좀 됐죠.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직은 높지만 미국 금리도 이거 얼추 이 정도면 고점 찍은 거 아닌가 이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등했고요. 메타, 알파벳 뭐 다 좋았고, 특히 알파벳이 10%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정말 언제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인텔이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인텔 소부장은 나쁘지 않은데 인텔 자체가 지금 실적이 계속 미스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엑슨모빌은 급락을 했고 테슬라도 조금 빠졌습니다. AI 지출 뭐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데이터 센터 임대, 뭐 자본 지출 꾸준히 이어지고, BOA가 우리는 AI를 믿는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35% 증가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 2,200억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돈들이 AI 들어가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단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오늘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DS의 장재연구원님이 국내 OTT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 책을 읽어봤는데 꼭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투자할 때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 있죠. 기술주, 성장주 그거 투자할 때 요 책을 한번 봐보세요. 투자하시기 전에. 예. 그래서 요걸 한번 봐보시면 저는 요게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마크 마니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예요. 예. 애널리스트가 직접 보고서를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다 라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이 어쨌든 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설명해드리면 매출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사례들 보면 넷플릭스도 돈 많이 까먹었어요. 막 엄청 많이 까먹으면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성과를 냈죠. 예. 그러니까 적자 난다고 투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적자 나는데 저 기업이 가려나? 예. 저렇게 적자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에요. 매출도 꺾이고 업황이 꺾이고 성장도 못 하는데 적자 난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이제 산업이 이제 힘든 거고. 근데 시장을 처음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할 때 당연히 적자 나죠. 예. 근데 매출이 안 꺾이면,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핵심 뭐죠? 구독자죠, 구독자. 이게 꺾이면 끝이에요, 사실. 성장이 이제 정체된 거죠. 근데 요 책을 읽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 뭐 어려운 책은 아니고 매출액 성장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그 사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내 OTT,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사용자가 감소한대요. 티빙과 쿠팡 플레이는 약진하고 있어요. 티빙은 KBO 중계권, 야구.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야구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뭐 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봤는데, 아무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티빙에서 볼 수 있죠, 온라인상으로. 그죠? 여기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티빙 유료 가입자가 요새 많이 늘고 있고 월간 이용자 수가 690만 명. 넷플릭스도 옛날에 처음에 가입자 늘리려고 뭘 했냐면 막대한 컨텐츠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 왕창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영화 사오고 자체적으로 드라마 말고 특히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요? 그 제가 미국의 정치 드라마죠. 저도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넷플릭스 가입을 했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티빙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중계권 확보하면서 티빙으로 오라 이거죠. 예. 그럼 야구 보다가 어차피 야구 좋아하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티빙의 다른 콘텐츠도 보고 근데 계속 봐야죠. 예. 끊을 수가 없죠. 이거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티빙이 이거죠. 야구 중계권 확보하는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요. 그럼 파시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났습니다. 네. 파시면 안 되고 관건은 언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티빙이 그런 투자를 했는데 가입자가 안 늘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럼 팔아야 돼요. 그거는 실패한 거죠. 예.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마트가 그때 옛날에 G마켓 인수했잖아요. 3.4조인가 들여서 6조인가?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 주가가 어떻게 되죠? 완전 곤두박질죠. 그때 18만 원인데 지금 6만 원이니까. 근데 티빙은 일단 지금 초기로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 돈 지금 이익이 얼마 났냐 이걸 보지 마시고 CJ ENM이죠 결론은. 이걸 볼 때 티빙 가입자 느는지를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CJ ENM이나 쿠팡 플레이 같은 걸 볼 때 핵심은 내가 투자자 입장이면 가입자 수, 시청자 수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월간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된다면 CJ ENM은 적자가 나도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핵심으로 보시고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가 꺾이고 있죠 최근에 조금. 그리고 이제 OTT 광고 시장이 열렸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기대 대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이긴 하지만 지금 가성비 시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OTT도 가격이 이제 비싸지니까 광고를 보면 어쨌든 싸게 구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광고 시장도 커질 것 같고 여기 대표 회사가 나스미디어랑 인크로스라거든요. 근데 아직은 생각만큼의 그런 성장이 안 나오니까 주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광고 시장이 열린다면 뭐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투자도 확대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땐 지금 OTT 점유율이 일단 쿠팡은 뭐 비상장 저기 미국에 있으니까 좀 그렇고 결국에 이제 이 티빙 티빙 요 V자 요게 지금 4% 정도 늘었고요. 쿠팡 플레이가 한 8% 늘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이 이제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쿠팡 플레이가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내년부터 독점 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 스포츠 중계가 정말 효자 노릇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부를 건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이 컨텐츠를 가져온 거죠. 이런 전략은 왜 좋냐면 넷플릭스랑 비교했을 때 드라마에 투자해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죠. 점유율 역전하기. 근데 넷플릭스는 야구가 없죠. 우리나라 야구는 어쨌든 이제 티빙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략은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은 다울투자증권 최강시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방산업종 내 유일한 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정말 이 2분기 이 방산이 분기의 영업이익이 그 8.9%나 기록을 했어요.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수출 비중이 18%, 원래 23년에 8%였는데 1분기 내수 영업이익률 5% 가정하면 수출 영업이익률은 27%.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렇게 마진이 좋아요. 해외에 수출하는 게. 이 시장이 열리니 방산주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한국에만 있었다면 안 가죠. 그러니까 해외가 열리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하나가 시스템이 못 갔는데 이제 이번에 실적이 위가 뚫려버렸죠. 근데 이제 다른 방산 업종은 조금 중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빼곤요.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특정 무기체계 수출을 10년 이상까지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잔고나 그 수주를 확보해야 된다.
그럼 유지 보수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더 가속화될 텐데 그거 확인해야 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져가지고 글로벌 방위산업 업종의 전체 PER이 올라가는 경우 이거 현실화되기 아직은 어렵죠. 왜냐면 지정 리스크 좀 안정됐고요. 다시 알려진 입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또 입찰 파이프라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고 LIG 넥스원과 같이 로봇 사업 그러니까 방산과 시너지 할 수 있는 이런 거 요거를 갖춘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은 우주항공을 하잖아요. 인공위성. 그래서 일단 하나 시스템 외에 다른 방산주는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요 4개 중에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은 좀 비중을 중립으로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비중으로 낮추셨고 하나 시스템은 어쨌든 이번에 실적 보고 상향 목표 주가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올의 박종현 이정우 연구원님이 의료기기 일단 한숨 돌렸다. 아이센스가 전환사채 500억 발행을 결정을 했고요. 콜옵션 이제 회사가 요 전환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건 그거죠.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기에 그냥 내가 갚을게 만기가 안 됐는데 이 채무자가 먼저 가가지고 저 돈 갚을게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먼저 돈 갚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석되는 건 최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요 그 전환사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단 기준으로 10% 정도까지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로 뭐 할 거냐? 이것도 똑같아요. 이 돈 때문에 이런 전환사채 때문에 당연히 주당 가치 떨어집니다. 그 주가 약재예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빚을 갚거나 그럼 안 좋죠. 운영 자금에 쓰거나.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해당 자금을 해가지고 이 돈이 새로운 매출이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이면 시장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이 돈 가지고 송도 2공장 증설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이 커질 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26년 말에 승인 목표로 하고 이제 유럽은 승인 통과했고요. 근데 아이센스의 좀 단점이 이거 보정을 좀 해야 된대요. 그 그러니까 임상이 아니고 그 연소결당 측정할 때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보정하면 불편하죠. 수치를 맞춰야 되니까. 무보정 저게 나오면 이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들의 매출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 대상도 확대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증설하는 건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것 때문에 주가 흔들리면 저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한데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사채 1710억 발행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38,425원까지도 전환사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단 기준으로는 13% 정도 주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느냐? 그 볼파라라고 AI 기반의 유방암 진단 소프트웨어 있죠. 작년인가요? 이슈가 됐죠. 이게 인수한다. 근데 그 자금 어떻게 할 거냐?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제 전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수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올해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흑자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외형이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또 AI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뭐 빚 갚는 데 쓰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번 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나. 관건은 볼파라랑 이제 시너지 효과 얼마나 나느냐. 요거를 이제 계속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발행에 따라서 당장은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도 많이 나와요. 막 기술주들이 투자할 때 비용 부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투자하면 수익성 안 좋아집니다. 그럼 주가 미국도 똑같아요. 주가가 박살이 나요. 빠집니다. 넷플릭스도 엄청 빠진 적이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근데 그 투자를 한 결과물이 이제 나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은 내야죠. 그래서 지금 그냥 무조건 이걸 뭐
악재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성장을 위한 투자니까 이제 결과물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와치라 그래서 유진의 이승훈 센터장님이 이제 적어주셨고 핵심만 좀 몇 가지 적어봤는데 반도체한테 제일 핵심은 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써야죠.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막 이래야죠. 그래서 메타도 올렸는데 메타가 저렇게 올해 설비 투자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1분기 설비 투자는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AI 투자 너네 계획대로 하는 거 맞아? 이제 못 믿겠다. 주가 빠져버렸죠. 그 리얼리티 랩 요게 뭐냐면 이제 VR 요거 있죠. 요런 사업부인데 메타버스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계속 손실 확대되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할래? 근데 저커버거는 계속 하겠대요. 예, AI 돈 안 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방향 맞다고 생각해요. 예, 돈 안 돼도 그러면 지금 다 돈 되는 것만 할 겁니까? 예, 그거 안 좋아하다 훅 갈 수도 있어요. 기술주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잘 벌어요. 버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주주들은 불편하죠. 그 돈 가지고 그냥 배당 더 주고 이런 돈 안 되는 사업 투자하지 말고. 근데 그럼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 거죠. 뭐 은행 여기가 뭐 투자 안 해서 살아남는 은행도 아니잖아요. 금융회사도 아니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는 어쩔 수 없어요. 숙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면 미래가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커버거는 승부를 걸고 있어요. 예. VR, XR 시장도 올 거고 AI 시장 온다. 라마3를 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못 씁니다. 저도 쓰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미국 버전으로 쓸 수 있어요. 미국. 한국엔 아직 출시가 안 돼가지고 라마3라는 이제 생성형 AI 있거든. 챗 GPT랑 비슷해요. 경쟁인데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메타는 굉장히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식각 장비인데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ESSD,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SSD, 낸드 플래시. 그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면 서버에 저 하드 HDD라고 하드 들어가 있죠. 요즘에 뭐 아직도 PC에 하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훨씬 많을 거예요. 예, 하드가 싸거든요. 싸고 가격도 근데 대신에 좀 느리죠. 예, 전력 소모도 좀 더 있고. 근데 그 뭐 어차피 PC에 뭐 엄청나게 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SSD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느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저전력으로 가야 되고요. 효율도 줘야 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SSD를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현재 80% 정도가 하드에 저장돼 있대요. 저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램 리서치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SSD 최강자 중에 하나가 인텔의 솔리다임이고 이 솔리다임을 인수한 회사가 하이닉스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또 한 번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건 램 리서치는 식각 장비 만듭니다. 낸드 그 구멍 저 이제 함께 배우기 하나 좀 반도체 또 하나 올릴 게 있어가지고 올릴 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FSD 그 EUV가 한번 나오면서 제가 자료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릴 예정인데 그 극 좋은 식각 장비라고 한번 제가 며칠 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 구멍 뚫는 거거든요. 홀 팍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 식각 장비 세계 1위가 램 리서치예요. 근데 도쿄 일렉트론이 뭐 만들었죠? 극 좋은 영하 70도 얘랑 같이 쌍으로 가는 게 FSD의 칠러 장비. 네. 설명 한번 해드렸죠. 둘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낸드가 이렇게 되면요 단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램 리서치보다 텔이 더 유리해요. 삼성은 아마 텔 거 쓸 겁니다. 도쿄 일렉트론. 그 변화도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가 FSD 같은 하나 머티리얼즈, FSD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WTC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인데 여기는 이제 낸드 관련주죠. 하드 낸드 하는데 여기도 기업용 ES의 수요 증가 늘어난다. 아 그럼 낸드 플래시가 좋아지는구나. 그럼 낸드 업체 뭐뭐 있어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까 극 좋은 식각 장비 관련된 뭐 FSD 또 아니면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을 수 있고 또 낸드 하면 DNF도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도 관련돼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도 관련돼 있겠죠. 예, 이런 소재 업체들 또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또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 또 뜯어보는 거죠. 그 빅테크 투자인데 이게 메타만 이게 좀 꺾이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요거랑 이제 별개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아니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25년에 400단 간대요. 400단. 단수가 지금 230단인데 300단 갔다가 400단. 하이닉스는 238단에서 300단. 마이크론도 300단. 이러려면 이제 극 좋은 시각 장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주 연구원님이 그 계속 좋다 그랬어요. 예, 뭐 하나 윤재성 연구원님 비롯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한 2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대로 맞췄는데 뭐가 힘드냐면 주가가 안 갔어요. 답답했죠.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안 갔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날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목표 주가 유지했고, 타이어 보강제, 네, 다 좋아요. 뭐 여기 보시면 내용 괜찮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가 중국이 또 이게 끼어드니까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죠. 불편하고. 여기 경쟁사들의 덤핑 물량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 코드가 핵심은 맞아요. 근데 저게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 좀 오르겠지만, 주가가 밸류를 높게 받으려면 저 탄소 섬유에서 경쟁자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얼마나 이겨낼지. 저기서 무너지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왜? 탄소 섬유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건 타이어 코드 좋아지니까 회복은 할 텐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이제 탄소 섬유가 가격이 회복되는지, 요걸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 윤재성 연구원님은 하반기부터 회복할 거라 보는데, 요 아이디어가 훼손이 안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맞으면 다시 주가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점을 저기에 일단은 하반기는 맞춰주시고, 상반기는 일단은 타이어 코드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좀 말씀드리냐면, 뭘 봐야 되는지를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 왜냐면 중국도 살아나니까. 경기도 효성 TNC도 실적 지금 잘 나왔고요. 목표 주가 올렸고요. 1분기 스판덱스 가격이 떨어졌는데 효성 TNC 가격은 오히려 올랐대요. 원재료는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이게 증가 좋죠. 그 스판덱스는 뭐 이런 수영복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섬유죠, 섬유. 예, 섬유에 쓰이는데, 예, 그러니까 의류에 민감한 업종인데 결국 중국 의류 소비가 중요하고요. 근데 중국이 요즘에 경기가 살아나니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신규 증설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올해 약 8만에서 8만 5천 톤 증설은 예상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실질 공급 증가량은 4에서 5만 톤밖에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량 비해선 약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 원재료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원재료 가격도 워낙 이제 생산 원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더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스판덱스 가격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재료 가격이 하방이 이제 좀 단단해진 것도,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긍정적 시그널인데, 일단은 그 소규모 업체들의 가동률이 좀 회복될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스판덱스 사업은 이제 그 과점화된 시장이고, 상위 5개 기업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이 어쨌든 이끄는 시장인데, 이게 업황이 어려워지면 소규모 기업들이 먼저 이탈한대요. 못 견디고 퇴출되고. 그리고 2015년, 23년까지 중국 내 소규모 스판덱스 생산 기업 수가 22개에서 11개로 감소했어요. 이들의 중국 내 판매 비중은 39에서 18%로. 소규모는 힘든 거죠. 예. 시장 점유율 1등이 효성인데 가장 마지막에 가동률을 낮췄어요. 1등에 이제 그나마 여유죠. 좀 더 1등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업황 또 바닥 지나면요,
또 선도업체가 먼저 가요. 그러니까 후발주가 참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효성 TNC는 벌써 가동률이 90%인데 나머지 업체들은 춘절 전까지만 해도 30-40%밖에 안 된 거예요. 최근에 이들도 89까지 올라왔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스판덱스 업황이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고가 낮대요. 원단에 쓰이잖아요. 원단 업체들이 재고가 적어요. 역사적 최저 수준. 그럼 이제 스판덱스 구매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2위 업체 요 이름이 뭐죠? 후합퐁인가? 예, 아무튼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1분기 실적이 반등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반등은 본격적인 업황 회복을 알리는 신호다. 그래서 지금 원단 업체들 가동률 올라가죠. 재고는 낮죠. 네. 그 다음에 1, 2등 업체 실적 돌아섰죠. 주가는 근데 왜 효성이 더 낮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PBR이 그동안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PBR 1.3배가 중간이래요. 중간 밴드. 그러면 PBR 1.3배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부터는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일부 현금화도 괜찮다. 좀 올라올 때.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괜찮은 구간이고요. 다만 40만 원 이상부터는 투자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PBR이 이제 1.3배 넘어가니까. 네, 물론 5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업황이 생각보다 더 좋으면. 그래서 일부만 현금화해야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단순히 PBR 밴드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SK증권의 한승환연구원이 삼성중공업 적어주셨는데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조금 아쉬운 게 기대 못 미쳤어요. 일회성은 없었고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업일수가 좀 감소했던 거 고려하면 뭐 건조 마진도 괜찮은 것 같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래요. 확실히 좋아지는 거. 하반기에 저 해양 플랜트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건조 들어가면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니까 그게 효과를 볼 것 같고, 그래서 전형적인 상저하고 올해 수주 목표 중에 일단 상선 비중이 상선 이제 72억 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39% 정도 목표를 달성해서 수주는 괜찮고요. 외국인 인력을 좀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외주비 단가 상승률도 5%에 그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방향은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PBR이 1.900은 거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있죠. 이 상황에서 기대 못 미치네. 하나오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제외하면 이게 그러니까 밸류 부담 때문에 빠지는 건요. 주가 빠지면 다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일 걱정해야 될 건 어떤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고 이게 그냥 계속 장기화될 거, 해결이 안 될 부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업황이 안 좋거나 이런 문제죠. 그래서 빠지는 거면 안 좋은 건데 이건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너는 이 키움의 심인수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36,000원 유지했고요. 의료 파업 영향은 있겠지만 제한적이고 심정지 아시죠? 이 딥카스라고 24시간 내에 이 환자가 심정지에 걸릴 확률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위험하면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 파업 영역 때문에 이거 매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병원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AI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엔데믹 거치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딥카스라는 심정지 예측 기기를 납품하는 이제 병원 수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뷰노를 보는 것도 지금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 왜 투자하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매출이 꺾이면 끝나요. 근데 그럼 매출은 어디서 나오죠? 병원에 얼마나 이걸 많이 납품하느냐. 작년 말에 62개, 올해 1분기 87개, 2분기 100개. 이게 꾸준히 늘어나면 괜찮아요. 병상수는 25,000개, 34,000개, 이번 2분기에는 39,000개까지. 그러니까 병원이 늘어나면 여기에
그 상급 종합병원에 납품하면 더 좋죠. 왜냐면 병상이 많으니까. 그거를 1분기에 4개 수주가 있고 2분기에 2개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미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올해 4분기에 미국에서 허가를 예상하고 있고 FDA. 그럼 내년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물론 내년에 큰 이익은 매출 안 나요. 내년에 매출 해봐야 9.5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본격 성장합니다. 26, 27. 요 그림을 보는 거죠. 이거에 동의하면 지금 뷰노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과연 매출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누가 압니까, 그걸? 그래서 핵심은 일단 올해 일단 FDA 승인 받는지 요거랑 그 우리나라 병원 침투율이 올라가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매분기 확인하면 돼요. 실적 발표할 때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하거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또 보고서 써주니까 그거 보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자에도 매출 잘 나오네. 병원 침투율 높아지네. 그러면 아마 주가 급등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꺾이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예. 이거 더 이상 침투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요 도입 병원 수입니다. 이게 급여 전환으로 인한 수가 하락이 있어서 아마 내년 3분기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늘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성장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다면 뭐 뷰노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죠. 관건은 저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L 만도가 주가 좋았고요. 영업이익 성장 좀 일부 했지만 기대치에 부합했고요. 예. 어쨌든 의미 있는 실적은 좀 나온 것 같다. 이게 현대차그룹과 테슬라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 판매 성장은. 근데도 이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고 품질 관리 및 해외 고객사 수주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수주가 6.2조인데 올해 전체 수주의 41% 벌써 달성을 했고요. HL 그 클레무브라 그러죠. 네, 맞나요? 클레무브인 것 같아. 네, 한번 이거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름 좀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인도 지역 업체로도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인도가 떠오르죠. 그래서 인도에서 샤시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뭐 카메라로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그게 뭐 경고 사인 내주고 차선 이탈하면 경고하고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90% 내외 가동률로 운영하고 있고 인도 지역 업체향으로 독점적 지위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0.6배 정도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익률도 이제 저 4%대 이익률은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저걸 벗어나면 좋은데 아마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ABS 관련해서 품질 비용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저게 좀 빨리 종결되면 좋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종결된다면 2분기부터는 가장 빛나는 부품주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급등했고 오랜만에 중국 비중이 또 높아요. 근데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그러니까 헌 자동차 대신 새 차 바꿔주는 거죠. 그런 정책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수혜주다. 중국이 살아나면 만도예요, 사실. 근데 그동안 중국이 안 좋으니까 만도가 그냥 주구장창 빠진 거죠. 근데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유럽에서 7월 7일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되는 거 아시죠? 신차에. 그때 또 수혜주 중에 하나죠. 하나솔루션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정말 뭐 너무 답답했죠. 근데 실적은 나빠요. 안 좋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부분 많이들 낮췄는데 그래도 여기 이 현대차증권하고 DS투자증권인가요? 거기도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동진 연구원님이 또 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이제 2분기부터는 적자폭이 축소될 거고 무엇보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대요. 1분기에.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가정용 태양광 이렇게 설치하는 또 업체 중에 하나인데 2분기에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모듈 재고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듈 재고 이거 소진하는데 1년 정도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솔루션 주가 못 간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요. 재고가 많아서. 근데 그 우려가 좀 해소되지 않겠냐. 특히 하반기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이 수입을 그 모두를 수입 규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겠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는 이제 동남아산에 대해서 이제 관세부가 들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엔비디아가 H100이란 반도체를 그걸 이제 만들어서 서버 업체에 주는데 서버 업체들이 그걸 쓰면 최대 전력이 700W 들어간대요. 기존 제품을 쓰죠. 기존에 AMD, 인텔 거 쓰면 280W인데 2.5배의 전기를 잡아먹어요. 근데 GPU는 병렬 연산을 하니까 동시에 구동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출하량이 150만 개, 올해 200만 개. 이들 중에 50%만 동시에 가동돼도 전력이 2.5기가와트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컴퓨팅 수요, 뭐 냉각 이런 거 다 합쳐서 AI 서버향으로 수요가 올해 말에만 전력 수요죠. 6기가와트가 신규로 창출됩니다. 엄청난 거죠. 미국 내 작년에 전체 전력 설비가 55기가와트가 설치됐는데 그 중에 10% 이상이 AI 서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메타는 이런 전력을 뭘로 충당하냐면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1분기에 태양광 설치가 급증한 건 AI 때문 또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확인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태양광 내 재고가 소진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붙고 설치량이 늘어나고 중국이 못 들어오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솔루션 최악이었어요.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빠졌는데 그 우려가 이제 해소될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급등했는데 이 의견이 꼭 맞아서 주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이제 남은 거는 나쁘게 보지 마시고 과연 이제 이런 아이디어대로 실제로 회복이 될지 그거로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더 좀 하락 없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보고서 좀 남았는데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매크로 보고서인데 유진투자의 그 허재한 연구원님이 써주셨고 요새 환율 높잖아요. 근데 1,300원 시대가 그냥 고차가 될 거는 같아요. 미국의 민간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요 달러가 어쨌든 약해지고요. 민간 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면 달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간 부채 회색 떨어지죠. 그러니까 달러는 좀 강한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은 민간 부채 사이클이 꺾였어요. 근데 정부가 붙였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 한국은 정부보다 여러분들이 부채를 많이 쓰시죠. 가게가 많이 쓰고 기업이 많이 써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가게가 부채를 줄이고요. 대신에 누가 쓰죠? 정부가 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해서 계속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된 거 아시죠? 이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왜? 안보가 우선이에요. 지금은 안보 논리가 아니 지금 이번에 법 통과됐잖아요. 틱톡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1억 명이 넘는 걸 쓰는 그 서비스를요 강제 매각하래요. 만약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안보가 우선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자유가 후퇴하게 되면 자본 효율성, 비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와 강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또 이것도. 그리고 미국 달러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또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경쟁력이에요. 근데 미국 경쟁력 올라가죠. 실제. 설비 투자, 연구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받죠. 유가 30달러 변화하면 GDP 대비해서 한국은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에너지 수출 국가니까. 그리고 작년에 22년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갈 때. 그때 유가 급등하고 전쟁 났을 때. 중국은 흑자가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싸게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못했죠. 비싼 원유를 수입한 거죠. 가스도. 한국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중국은 러시아랑 친하니까. 그랬던 거죠.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 났다 그러면요, 한국의 원화가 막 급락을 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거죠. 그런 좀 구조가 좀 아쉽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코로나 이후로 GDP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화폭이 22.7 합쳐서. 금리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는 그래도 좀 이제 둔화되고는 있어요. 실제 조금씩. 그리고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이제 20% 밑으로 떨어졌고, 대중 수입 비중. 중국에서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줄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자급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 수출이 대신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굳이 인하가 필요하지 않은 고용 상황이래요. 미국 보면 고용이 좋아요. 취업자 증감 돌려섰죠. 거기다가 이민자 많죠. 취업자 중에 해외 출생이 이렇게 많아요. 예. 팬데믹 이전보다 노동 수요 많고, 예전보다 여전히 요때보다 수요가 많고, 속도가 문제지 근데 방향은 꺾이고 있습니다. 구인 수요, 파트타임 취업자, 이게 는다는 건 고용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임금 상승률 둔화, 이런 걸 보면 결국엔 그 미국의 고용은 둔화는 되고 있다. 다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견조한 거죠. 근데 22년과는 비교하실 필요 없고, 그때보단 양호하죠. 22년에는 정말 안 좋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미국 침체, 자이언트 스텝, 뭐 에너지 위기, 지금 생소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씩 금리를 팍팍 올린 거죠. 에너지 위기, 전쟁 터지고, 우리나라 레고랜드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닐 때죠. 그때랑 지금 비교할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귀환하는 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 당선됐을 때 환율이 급등했어요. 관세 부과할 때. 왜냐하면 트럼프는 분절하거든요. 분절화시켜요. 관세를 때려요, 일단. 우리나라한테도 안 좋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부과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면 또 원화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1300원대 밑으로 환율이 떨어지기가 참 만만치 않다. 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1400원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우, 벌써 50분 지났네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부품업종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 보면, 아니 이 파란색 막대기는 이익인데 주가가 안 가요. 이렇게 이익 늘었는데 기아는 그래도 좀 따라간 거죠. 근데 기아 이익 대비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ROE가 지속될까? 피크아웃 우려, 전기차 경쟁력 우려, 주주환원 하는 거 맞나? 비용 상승 우려,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게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난 3년간 이론의 호실적의 주요 원인이 평균 판매 단가 올라가는데, 이거 지속돼? 물량 회복 가능할까? 점유율 10%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죠. 시장은 작년에 기억하시죠? 아니 작년에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계속 시장 걱정. 못 믿겠다.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본 거예요. 판매 단가 경고할 것 같대요. 일단 현대차 실적이 좋아진 건 71% 차지하는 게 가격 믹스가 뭐냐면 비싼 차가 섞인 거죠. 그러면 판매 단가 올라가죠. 그 얘기예요. 그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16, 19년도에 판가 상승이 매년 3에서 4%인데 20에서 23년은 매년 10%. 그래서 실제로 기아차 같은 경우도 20년 대비해서 40% 올라버렸죠.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꺾일 거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거기다 인센티브 올라가죠. 차를 팔 때 이제 딜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일본이 이제 생산을 늘리면, 일본 기업들이 생산이 부족했고 현대기아는 정상화 되니까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현대차가. 일본도 정상화 되면 이거 다시 현대기아 점유율 떨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혼다 같은.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현대 기아가 인센티브를 이끈 모델들이요. 산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포르테, 소렌토, 텔루라이드인데 이게 노후화된 좀 모델이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신차가 나와요. 신차 나오는데 인센티브는 크게 늘진 않겠죠. 잘 안 팔리는 차를 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센티브를 이끈 상승 모델들이 이런 거니까 이들이 신차로 나오니까 인센티브 크게 안 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 못 받죠, 미국에서. 근데 올해 10월부터 이제 가동 들어가면 연말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받겠죠. 미국 현지 생산하니까. 그리고 재고도 낮아요. 현대차, 기아가 과거보다 평균 대비 70%밖에 안 돼요. 재고가 여전히 낮고 재고 일수가 요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재고가 낮으니 무리하게 인센티브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ADAS가 올해 7월 7일부터 유럽에 신차에 의무화되는데 앞으로 많은 차에 저게 탑재가 될 거예요. 저걸 왜 다냐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레벨 1, 2 플러스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벨 3는 사실상 그냥 자율주행이에요. 레벨 3는요 손 놔도 알아서 차가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근데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운전대에 손을 얹고 있어야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시장이 훨씬 크고요. 점진적으로 레벨 3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탑재되니까 이게 탑재가 되면요, ADAS가 자동차에 단가가 올라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신차 판매 중에 자율주행 레벨별 비중 전망인데 요게 진한색 선이 레벨 2입니다. 35년까지는 레벨 2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레벨 4가 늘어나는 거죠.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2040년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전까지는 레벨 2가 이끈다. 그리고 또 저 SUV 차가 많이 팔리죠. 옛날보다. 그래서 단가 비싸잖아요. 또 하이브리드 차 더 비싸죠. 그리고 또 미국, 유럽, 인도 등이 성장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특히 인도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인도 비중 높은 회사가 화신, 서현이아, SL, HL만도. 이런 거 이제 참고 자료 한번 찾아봤고요. 여기서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는 단일 국가 기준 자동차 판매량이 글로벌 3위입니다. 인구수 1위. 근데 지금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이 58대밖에 안 돼요. 글로벌 평균이 206대니까 늘어나겠죠.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인도는. 낮은 수준의 1인당 GDP 때문인데 이게 $3,000 넘으면 판매량이 급증한대요, 보통. 중국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3,000 넘는 거는 아마 2027년, 8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현대 기아는 그러니까 인도의 3위 업체예요. 4개 회사가 가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하고, 인도는 그러니까 수입해오죠. 자동차 이렇게 수입할 때 관세 부과해버려요. 해외 업체. 그래서 현지에 공장 짓는 게 유리한데 GM의 탈레가온 공장을 작년에 인수했죠. 그래서 25년도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공장은 중국의 이제 GMW라는 자동차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도 중국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무산됐어요. 이거 우리나라한테 다행이죠. 그죠? 중국이 인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피곤해요. 현대차한테는 정말 큰 악재죠. 근데 다행히 인도랑 중국이,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이가 안 좋아서 현대차한테 다행이죠.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SUV 비중 상승도 한몫하고 있고, 인도는 가구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가 요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어쨌든 3등 업체고 1등, 2등, 2, 3, 4등은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성장을 했고요. 점유율 10%. 근데 1, 2월 달에 점유율 10%가 깨졌어요. 그래서 한번 걱정을 한 거죠. 이거 이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일본 기업들이 생산 정상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작업을 이제 그
전기차 라인 전환하느라고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3월에 다시 나왔거든요. 10% 회복됐어요. 그 좀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정상화 중이니까 몇 달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10% 유지하면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가격은 떨어졌고 전기차 정책이 후퇴한 것도 속도 조절하는 것도 완성차한테 좋죠. 예. 왜냐하면 전기차가 너무 이제 성장을 하면 점유율이 훼손되죠. 예. 그리고 수익성 둔화를 야기하네. 너 왜 이렇게 전기차 늦게? 그럼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경감시켜 준 거예요. 시간 벌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완성차들이 후퇴했어요. 전기차 정책을. 도요타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하이브리드 잘 판다고 지금 막 기고만장해 있죠. 일본 도요타. 예. 근데 전기차 안 갈까요? 이 고민이에요. 전기차 해야 돼요. 그냥 갑니다. 전기차로는 바꿔야 돼요. 그게 정책 방향이에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여기에 안주 안 하고 투자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게 적자 나고 이러니까 전기차 정책 다 후퇴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업체는 없어요. 현대 기아는 아니죠. 스케줄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왜 안 가냐 이거죠. 주가가 오늘은 움직였는데 현대차 기아의 주력 고객사는 SK 이노베이션인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현대 기아는 전기차 꾸준히 합니다. 내연기관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만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GM, 포드, 폭스바겐은 뭐죠? 다 단기 수익성에 집중하는데 그걸 보였어요 실제. 예. 그래서 평가도 그렇습니다. 현대 기아는 하이브리드도 잘하죠. 전기차도 잘하죠. 내연기관 잘하죠. 예. SUV 잘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가져가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왜 안 팔리죠? 충전 시간 길죠. 주행거리 짧죠. 가격 비싸죠. 예.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문제들이에요. 내년에 테슬라 저가차 나올 거고 10년 동안 타고 다니면요 전기차가 비용이 더 적어요. 내연기관보다. 근데 처음에 구매할 때 비싸니까 초기에 전기차 가격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으니까 사기 싫은 거죠. 비싼 돈 주고 지금 당장. 그리고 충전도 부족하고 이 비싼 돈 주고 내가 전기차 구매했더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시간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는 가게 될 거고 그런 걸 잘 갖춘 기업이 현대기아죠. 여기거든요. 요 밑에가 전기차 점유율, 하이브리드 대응 가능하냐. 이 둘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좀 경쟁력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전기차로 돈 버는 기업은요. BYD, 리오토, 테슬라, 현대차, 기아밖에 없어요. 대부분 전기차로 돈 까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탑재량 3위가 현대차 그룹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다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이쪽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하이브리드 점유율인데 현대가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도요타가 뭐 당연히 1위죠. 압도적으로. 현대기아 그리고 주중하는 여력도 충분하고 현금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려는 컸지만 내년에 다시 도약한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현대차 기아 볼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시장이 인정 안 해주니까 참 좌절스럽더라고요. 근데 25년은 명확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25년은 좋아지니까 25년 생각하고 좀 버티면 어떠나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25년도 이제 다시 재성장할 것 같고 다만 올해 이렇게 피크아웃 하는 거는 작년부터 이미 알려졌고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자동차 보시는 분들 정리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에서도 돈을 정말 지금 잘 버는 데다가 환율 효과 생겼죠. 완전 천운이죠 이건 현대차 그룹한테. 이걸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재고는 적고 SUV 잘 팔리고요. 하이브리드도 전 세계 2등이에요. 하이브리드 대세죠. 근데 전기차도 게을리 안 합니다. 토요타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 안 돼요.
돈 안 된다고 안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자율주행은 아예 안 되는 사업이다. 예. 우리가 꿈에서 꾸던 사람이 운전 안 하는 그거는 그냥 허상이었다. 이러면 빨리 접어야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시장 와요. 오는데 지금 돈 안 되는데 투자 안 한다. 예. 미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근데 그게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다행히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시간도 벌어요. 거기다 전기차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거를 정말 잘 갖춘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 뭐 모비스까지 이 3사 다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를 해줬고 24년도에는 성장은 정체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작년에 이미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다시 증액, 전기차 점유율 한 가지 확인할 건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지 잘 보시고 밸류업도 기대되고 기아도 비슷합니다. 현대모비스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 전동화 부품이 다른 거 다 좋아요. 괜찮은데 뭐 ADS, AS 채택률 올라가고 수소 사업도 이관해서 여기서 플러스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전동화 부품이 계속 적잖아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이니까 시장이 실망. 오늘도 그 주가 급락이 벌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이거 도대체 뭐냐. 맨날 전동화 부품에서 까먹으니까 이건 이제 일회성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 전동화 부품 손실이 커도 투자해야 돼요.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할 겁니까? 예. 근데 시장이 인정 안 해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좀 버텨보시고 저게 자꾸 적자나는 건 좀 짜증나요 진짜. 예.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 희생이 저는 결국 보답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고 HL 만도는 최악이었다가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인도 좋아지면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당분간은 부품주에선 가장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한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하고 내년 봐야 돼요. 올해까지는 아직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현대차, 벤츠,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계열을 좀 내년으로 본다면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부족해서 시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있고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요. 또 수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할 건 좀 해야죠.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고서 정말 120페이지짜리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실적 추정치는 효성 첨단 소재랑 효성 TNC가 이렇게 오늘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난 금요일은 그 내부자 매수는요 KTNG랑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여기가 매수가 내부자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공시는 한화엔진이 선박용 엔진을 삼성중공업에 공급했고요. 신한지주가 주식 소각이 있었고 기아도 주식 소각이 있었고 기아는 기존에 있던 주식을 소각하는 거고 신한지주는 신규 취득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좋죠. 새롭게 사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제 강도로 보면 신한지주가 좀 더 주종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이게 더 우위죠. 사가지고 그냥 바로 소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끝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 다시 4월 좀 힘들었지만 4월 말에 급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00 이하는 바닥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흔들릴 때. 예. 여기도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쫓아갔을 때 결과 안 좋았죠. 물론 넘어가면 좋죠. 예. 그러나 이거랑 또 별개로 여전히 주가 못 오른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지수랑 상관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간 거면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외국인들 일단 4천억 기관들 오늘도 연기금 삽니다. 연기금 아마 계속 살 것 같고요. 이 부분 긍정적이었고 오늘은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뭐 YC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전기도 한 3%. 오늘 실적 잘 나왔고요. 기가비스, 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 SKC까지 다 전체적으로 유리 기판이 다 좋았고, 전선주 중에 오늘 대한전선이 실적은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LS 에코에너지가 상한가 같고, 전력설비도 여전히 좋고요. 석유화학의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래서 한화솔루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도 그때 한참 저도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표들 보면. 근데 계속 빠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그래요. 그 금호석유 같은 것도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요. 분명히 지표나 이런 건 좋아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거든요. 근데 지표가 맞으면 그냥 버텨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수급이 이탈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건 사실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걸 분석하셔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 주가 빠진다고 잘못 투자한 게 아니라요. 뭐가 그러니까 잘못 본 거냐면 지표가 바뀌었을 때 내가 금호석을 봤는데 이거 아닌데 고무값 막 급나가고 뭐 다시 공급강이 생기고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단지 주가만 빠졌을 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LG와 그리고 오늘 이노베이션도 회사가 하반기에 일단 배터리 쪽에서 흑자 날 것 같다. 손익분기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실적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왜 정유란 화학을 인정 안 하냐 이거죠. 금요일날 윤활유 한번 설명해드렸죠. 윤활유 1등이잖아요. 최강자인데 시장은 아예 뭐 이런 건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SK온이에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노베이션이 오늘 오랜만에 배터리도 있지만 좀 화학의 힘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오늘 모비스만 좀 안 좋았고 현대 기아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렇지만 HL만도 급등했습니다. 그 풍력 에너지는 풍력도 오늘 좋았습니다. CS 윈드, 오션 플랜트. 최근에 수출 데이터 돌아서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렸죠. 미용기기에서 오늘 APR 이게 왜 올랐냐면 그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 달 말이 마지막으로 보호에서 풀린다. 이것만 풀리면 끝이다. 이제 그게 다 나온 것 같아요. 풀렸어요 이미. 풀린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8%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R이 25만 원 밑에서 투자기를 활용하신 분들한테 오늘 좀 기분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HBM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이거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뭐 수급 분석을 하시건 뭐 기업 분석을 하시건 이렇게 전략대로 했는데 투자해서 그게 성과가 났을 땐 기분 되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하시더라도 한번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죠. 물론 걸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철강주도 좋았고요. 중국 호재죠. 2차 전지도 오늘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뭐 화학주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종합상사 오랜만에 좋았어요. LX 인터내셔널 오늘 모처럼 분위기 좋았고 오늘 자율주행도 괜찮았습니다. HL 만도가 가니까 퓨런티어 막 이런 회사들도 스마트레이더, 현대오토웨버까지 다 분위기가 좀 살아났고요. 게임도 오랜만에 좋았고 재료 쪽도 오늘 좋았고 오늘은 그 여러분들 그때 PMT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프로브 카드 만드는데 아니 D램 쪽에 삼성이 납품하는데 저는 주가가 왜 빠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혜주인데 그 WLP라 그러죠. 그래서 HBM 뭐 이렇게 공정 확대되면서 수혜 기업인데 뭐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좋았고 FNS테크도 오늘 좋았고 솔브레인,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은 괜찮았고 오늘 건설주는 DLNC 괜찮았고요.
근데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급등할 재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다행히 올라갔고, LNG 쪽은 오늘 오션 플랜트 저긴 풍력이죠. 근데 OLED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은 기업들의 주가 올라갔고요. 다만 자전거 조금 빠졌고 LPG 좀 빠졌고요. 윤활유는 이노베이션은 올랐고 반도체는 좀 답답합니다. 대표주는 여전히 좀 부진하고, 조선기자재는 여기 태용이 오늘 좋았고요. 성강밴드 일부 올라갔지만 오늘 삼용 ENC, 세진중공업 이쪽은 좀 하나인증까지 좀 최근에 좀 올랐었죠. 일부 기업들 여기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다 올라갔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늘 하이닉스랑 현대모비스는 실적 때문에 안 좋았고 이쪽은, 그리고 LG화학 좋았고요. 네. 크래프톤 좋았고 삼성전기도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어요. LNF 좋았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 하나솔루션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모처럼 좀 반등해줬고, 휴젤 좋았고요. 솔브레인 급등했고, 반도체 소부장은 좀 약간 갈렸어요. 장비보다는 소재가 좋았고, ST팜 계속 좋고, 루닛 좋았고요. 그리고 SOP는 요 아프리카 TV가 이름 바꾼 겁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좋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급등했고요. 예. 서진 시스템 급등, 심텍이 오랜만에 급등했네요. 네. 커넥트 웨이브 급등, 실리콘투, 화장품, 덕산 테코피아, 첨보, FST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너무나 좀 긴 시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결국엔 투자를 짧게 하시는 분이면 지금 당장 안 좋고 이런 건 팔아야죠. 단기로 하는데 안 좋은 걸 왜 들고 있어요? 단타 하시는 분이 더 좋은 걸 빨리빨리 갈아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물려있거나 장기간, 그런 기업을 볼 때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문제가 생겼는지 보세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면 오히려 뭐 투자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거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쟁력이 훼손이 아니면 비중은 더 늘리는 게 맞습니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네, 당분간은 못 가요. 왜? 당장의 성과를 원하는 투자들은 안 나오니까. 네, 그걸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을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